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앱을 개발하시고 또 보급에 힘쓰고 계신 이수인 에누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변화시키는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누마의 이수인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함께 변화시키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나영훈 본부장님께서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전체의 사회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저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아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중에 네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증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인류가 발전하려면 이걸 꼭 지켜야 돼. 우리는 이 목표를 추구해야 돼라고 정하신 거지만, 모든 사람들, 지금 지구가 80억 명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에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들어갔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0%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기초학력 자체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뭐 학교를 다니면 문맹인 아이들이 2억 5천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우리 자신은 괜찮냐? 학교 멀쩡하고 우리는 괜찮냐?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에누마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게임을 만들었었고 미대를 나왔고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살고 있다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저희 남편, 게임 회사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했던 남편은 우리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디지털 교재를 만들자라는 미션 드리븐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아까 신현남 대표님께서 퍼포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희는 저희 자신을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지금은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도 하기도 하고, 당시에 저희는 저희를 미션 드리븐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가 최초로 CSR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았던 건 NC소프트였어요. 저랑 저희 남편은 NC소프트 소속이었고, 그 당시에 막 아이패드가 나올 때 저희가 NC소프트의 CSR 프로젝트로 제안해서 장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블렛 앱을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NC소프트 내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나온 아이패드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 초기에 아이패드 시장에서 특수교육이라는 분야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커다란 의미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CSR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것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CSR 프로젝트는 한 프로젝트에 3년 이라는 연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남편이 창업한 것이 에누마라는 회사예요. 당시엔 다른 이름이었고, 우리는 미션을 가진 회사로서 장애가 있는 아이도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 도구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진가의 콜랩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갔어요. 진가의 CSR 프로젝트였는데, 진가와 뉴스쿨즈 벤처펀드라는 미국의 벤처펀드가 당시에 디지털 교육을 굉장히 빨리 일으켜야겠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교육자들이 게임을 몰라.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소셜 회사 중에 하나였던 진가가 자기 건물에 방을 내주고 이 회사들한테 자기의 게임 디자이너들을 매칭을 시켜줘서 어떻게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뭐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주는 6개월간의 엑셀러레이터였어요. 뭐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당시 뭐 NC, 넥슨, 사실 진가보다도 더 훌륭한 회사들을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그것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가 결국 우리가 교육이라는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프로젝트를 하는구나라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걸 나온 다음에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토도수학이라는 앱이에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한 2학년까지 아직 수학의 개념을 잘 모를 경우에 최대한 빨리 따라가게 만들자.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훌륭한 게임 개발자니까 진짜 좋게 만들자. 그리고 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잔뜩 넣고 다양한 장애 접근성 기능을 넣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딱 나왔더니
전 세계 20개국의 교육 분야 1위를 하고 여태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기초교육 앱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앱스토어 앱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저 1,300만 명이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가 1학년 선행학습을 하는데 이 앱이 짱이라며요.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 초반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물건이 팔리면 좋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누가 전화해서 우리 2살짜리 애가 이걸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 너희 천재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제품을 만든 게 아닌데 하나를 팔 때마다 세상에 학습 격차가 늘어나는 이 상황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고민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딱 저희가 고민 막 하고 있던 시점에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그 전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엑스프라이즈는 굉장히 높은 상금을 건다면 인류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미래학자들이 모인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그 벤처 필란드로피스트 그룹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첨단 기술로 인류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한 다음에 상금을 걸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민간이 유인 로켓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달로 가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줄 어떤 우주항공 산업에 100억 원의 돈을 거는 걸로 30년 전에 시작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앉아서 야 나도 사실은 달에 가고 싶었어. 너도? 근데 왜 어째서 정부의 돈을 받은 군인들만 달에 갈 수 있어? 그 왜냐면 나사가 정부 거기 때문이지. 야 민간은 못 만들어? 높은 상금을 걸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항공우주 산업의 모태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갈락티카 같은 회사들이 그때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에 의해서 생겼고 결국 지금 몇십조에 이르는 항공우주 산업이 열린 그 계기가 되었어요. 엑스프라이즈가 잘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 신나서 인류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상금을 정기적으로 거세요. 2014년에 생긴 대회가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예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네스코가 전 세계 아이들의 학습을 조사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은 108%예요. 애들의 수보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서류에 적힌 애들의 수가 많아. 근데 조사해봤더니 2억 5천만 명이 학교를 다니는데 글자를 못 읽어. 이 다음에 나온 연구 결과는 애들이 학교에 다니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2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3문장 읽고 대답하기, 2자릿수 덧셈 뺄셈을 못해. 어떻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맹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 더 이상 전 세계는 돈이 없는데 돈을 비싸게 걸고 기술로 해결하자. 일론 머스크 님이 150 돈으로 약 1,500억 1,500만 달러, 약 170억 원의 상금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탄자니아의 시골 마을에 뭐 저런 종류의 솔라페놀 깔아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잔뜩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타블렛을 주고 시작할 때 시험 보고 끝날 때 시험 봐서 15개월 동안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게 벌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이걸 위해서 만든 게 키키스쿨이라는 제품이에요. 문맹의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현대의 기술이나 현대 문명에 심지어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동아시아 문화 언어 환경에 맞춰 완벽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TV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컬러 펜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배움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류학 분야의 논문까지 읽어가면서 쭉 만들었어요. 이걸 할 때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조직 중에 하나가 코이카입니다. 거기에 이제 CTS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CSR 도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의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1차, 2차, 3차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당시에 엑스프라이즈가 열리는 지역에 들어가면 자동 탈락이에요. 그래서 탄자니아와 케냐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나 제품을 만드는데 코이카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도움을 받은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조직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당시에 탄자니아에 약 100개의 학교를 짓고 있었고 또 르완다나 다른 나라에도 학교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찾아보고 싶으셨는데 저희로서는 당시에 학교에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옵저베이션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CTS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이외 르완다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무엇을 해냈냐면 유엔이 여태껏 30년간 했던 컴퓨터 기반 학습의 리서치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엑스프라이즈에서 최고의 학습 성과를 기록하고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93%의 아이들이 단어 하나를 읽지 못했는데 15개월 후에 저건 전체 평균이고요. 40%의 아이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었고 70%의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 탄자니아에서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것과 비슷한 성과입니다. 이게 되면 내가 15밀리언을 줄게 라고 걸었던 일란 머스크님의 상금의 절반을 받았고요. 당시 저희가 가장 높은 성과를 냈지만 당시에 또 좋은 성과를 냈던 영국의 그 원빌리언이라는 NGO랑 같이 공동 우승을 수상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고민을 그 뒤로 하고 있었어요. 현재 존재하는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학부모들의 시장이야. 똑똑한 아이를 가진 부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돈도 많아.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공부 더 잘하게 만들 그런 솔루션을 찾아. 여기에 팔 때마다 실제로는 교육 적자가 늘어나요. 우리가 팔고 싶은 시장은 공공시장이야. 이곳은 양질의 원격 교재를 찾고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팔지만 돈도 없고 시장도 없고 의지를 가진 고객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양쪽에 계속 어필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누마 시리즈는 임팩트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걸 도와주실 분들을 마치 코이카가 도와주셨듯이 뭐 NC소프트가 예전에 프로젝트 인재니를 도와주셨듯이 혹은 굿네이버스 같은 NGO들과 협력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찾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를 도와주신 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곳은 예전에는 그 어린이 도서관 재단이었던 씨앗 재단이에요. 이곳에 저희가 피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키키스쿨 같은 저런 극한의 상황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주 배경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 한글을 익히기에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한글을 배워야 되는 애들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못하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 이주 배경 아이들도 많으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책을 열면 아이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신경을 써요. 즉, 이 안에서 베이비가 예를 들어 나무 블록을 이렇게 쌓고 있으면 1학년 애들은 이 책을 상대하지 않아요. 나는 애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만든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은 분식집이에요. 딱 열면 오뎅 그림이 있고 밑에 오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1학년의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큰 그림에 문자, 통글자 써 있는 책인데 책을 넘기는 경험도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딱 열면 김밥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고 아이들이 이제 쭉쭉 뒤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뭐 학교에 처음 가요.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이런 책이 굉장히 쉬운 글자로 굉장히 짧은 글로 이제 펼쳐져요. 우리나라에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세종대왕을 알려주고 싶으면 세종대왕 책 글밥 이만큼이에요. 아동 권장도서라고 나오지만 절대 못 읽습니다. 이거를 씨앗재단과 함께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저희가 그거를 진화시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인 기초 한글 프로그램인 글방을 만들었어요. 저 안에서 저런 책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주 배경 아이들의 상황이나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라 캘리포니아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당장 학교를 그리라고 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모든 사람의 얼굴 색을 똑같이 칠해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얼굴 색깔 사실 다 비슷해요. 하지만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너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죠.
근데 저게 나온 게 2020년인데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던 게 팬데믹이 뻥 터졌고 원격 학습 프로그램으로 CSR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저런 걸 원하신 거예요. 왜냐면 공부방들이 다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끌고 학원이라도 가지만 가장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계속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저희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토도 영어 사신 다음에 한글 없나요? 왜냐면 이 부모들이 드디어 디지털로 공부시키는 습관이 생겼는데 한국에 앱이 없으니까 그냥 5살짜리 아이 한글 가르치고 싶은데 에누마에 한글 앱 안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토도 한글을 오히려 뒤늦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KB 드림웨이브 2013이라는 프로젝트에 3년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의 디지털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3년간 하고 약 1,500명의 아동을 도왔고요. 그동안에 개인 독지가 한 분과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재단이 함께해서 약 2,000명 정도의 고아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한글 학습을 도왔고 또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KB가 저거를 쭉 진행하신 다음에 전국의 41개 그 지방자치단체 그 기관들과 함께 일했는데 결국 그거를 나중에 그 자기의 시군구를 위해서 사신 이제 지자체도 존재하시고요. 뭐 창원대랑 같이 해봤더니 너무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거 나오고 연구 같은 거 쭉 하고 LGU 플러스야 우리도 해볼래 우리는 군인 자녀 그 다음에 아프간 기여자 자녀들 한국에 왔을 때 그거 써볼래라고 하셔서 함께 CSR 프로젝트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국제구호기구가 로힝야의 난민들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도망쳐서 100만 명이 그 안에 있어요. 100만 명이 그 안에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자기들의 글을 가르치는 걸 금지했고 쟤는 우리 국민 아니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사람들을 받는 조건으로 방글라데시어를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유엔으로부터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어를 안 다음에 사회로 스며드는 걸 막으려고. 그랬더니 이 글자가 없는 로힝야족에게 가르칠 말이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100만 명 중에 아무도 영어를 몰라. 그래서 저희에게 이매진 월드와이드라는 미국의 NPO가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로힝야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특별한 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어요. 아침마다 NGO 사람들이 충전된 타블렛을 집에다 가져다 주면 그 집에 그 아줌마 한 명이 이거를 8명의 아이들에게 줍니다. 얘네가 40분 공부하고 떠나요. 그럼 이거 다 정리하고 다시 8명의 아이가 들어와요. 다 정리하고 떠나요. 하루에 40명 정도를 가르칠 수 있고 무슬림들이기도 하고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한번 정지됐었고 그 다음에는 그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여서 15만 명의 아이들을 다 가르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굴러갔었어요. 인도네시아의 헤드 파운데이션은 인도네시아의 되게 커다란 재벌 가문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와 GMP PSIMI는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되게 커다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둘이 엑스프라이즈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 너희 스와힐리어랑 영어밖에 없다며. 저희가 이걸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게 돈을 받은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 70명과 일했어요. 뭐 전직 정부의 뭐 커리큘럼 디자이너부터 시작해 정말 많은 분들과 일하고 정말 좋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든 결과 에누마스쿨이라는 프로젝트 그 제품이 결국 결과가 나왔어요. 개발도상국의 학교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이고 국어, 수학,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칩니다. 국가별로 저희가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현재 지원하는데 현지 언어, 커리큘럼, 문화, 학교 환경에 맞춰서 완전히 현지화를 해냈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버전은 지금 필리핀, 이라크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키키스쿨의 다이렉트 시퀄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후속작인데요. 이 물건의 굉장히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디지털 제품인 것과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된 것 사이엔 또 하늘과 땅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무리 가난한 학교에 갖다 놔도 충전만 된다면 사실 그 안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포스코 ENC와 쿠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아이들에게 한국의 좋은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실 말레이시아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런 기회도 가졌었고 이것도 굉장히 성과가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왜 저희랑 같이 하는 인도네시아 쪽에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가 있지만 일단 그 얘기를 쫙 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가 스타트업은 변화의 도구라고 저희 역할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여태까지 약 2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임팩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파이낸셜 투자,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든지 뭐 중국의 뭐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로부터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임팩트 투자자들 우리나라 인비저닝 파트너스나 저희가 SK홀딩스의 최초의 그 임팩트 투자이기도 해요. 신한 뭐 그 대체 투자라든지 뭐 K4 캐피탈이라든지 뭐 D3나 HI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저희에게 원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세상의 학습이 더 나아지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기업이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그 밑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니즈들이 있습니다. 엑스프라이즈가 있고 코이카가 있고 저희가 이제 CTS 프로젝트 끝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5년간 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헤이그라운드가 있고 그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좋은 그 오피스 환경을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는 콜랩이 있고 뭐 아쇼카나 슈왑 같이 그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해 주시는 곳들이 있고요. 다양한 국내외 CSR 파트너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이 다 모여서 본인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역할이 무엇이냐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양질의 교육,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를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나 기본적인 공동체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동안에 이게 2021년에 나왔던 이제 픽처인데요. 사람들은 이거를 100년의 한 시대 안에 100년의 격차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라디오 교육 방송이 나왔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팬데믹이 딱 터져서 원격 교육을 하게 되니까 어떤 나라는 라디오에다가 교육 채널을 만들었어요. 어떤 나라는 TV에 급히 교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운이 좋아서 인터넷과 컴퓨터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줌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100년의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100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겠지만 실제로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팬데믹이 딱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2학년이에 글자를 읽을랑 말랑 했던 애가 5학년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5학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팬데믹 전에 개발도상국 아이들 중에 58%의 아이들이 학교를 끝낼 때까지 제대로 읽고 쓰기랑 세마기를 못하는데? 라고 했었는데 지금 70%라고 해요. 전 세계의 7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은 기초학력을 달성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에서 모두를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게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죠. 2030년에 벌써 전 세계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쨌든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곳은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버티고 있지 사실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 쭉쭉 줄고 있어요. 그럼 2050년에 노인이 된 우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은 아시아, 특히 남부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거의 지금도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지난 30년에도 생산되지 못했고 앞으로 30년간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만 있고 선진국에서의 아이들은 계속 줄고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숲이 있네? 밭을 만들어야지. 태웁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잘 보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지, 지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생태적으로 살아야 될지 배울 수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게 지금 지구의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이것이 같은 어항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바로 영향을 미쳐요.
교육에서 지금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곳은 개발도상국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적게 낳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래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공교육이라는 게요, 이런 부분에 사실 돈을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시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베트남 부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를 쓰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누가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아? 그 부모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종류의 물건들이 결국은 지금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삶에서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 특히 2013년에 너무 중요한 문제는 지식을 새롭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어요. 회사를 졸업한 다음에 게임 회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2022년 11월에 완전히 컴퓨터로만 AI가 혼자서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프롬프팅만 했어요. 야, 우주를 그려봐. 사람을 한 3명만 넣어봐. 이 사람들이 되게 커다란 광장에서 되게 멋있는 뭐를 하는 걸 그려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얘가 지역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부분 1위를 했어요. AI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전직 일러스트레이터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정도쯤 그릴 줄 알았으면 나는 사실은 게임 디자이너나 게임 회사에서 다른 직업으로 가지 않고 그림 그렸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2초 만에 이걸 그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이런 게 생각나요. 이게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화실을 찍은 거예요. 사진이 나오기 전에 초상화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남기려면 그림으로 남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나는 훌륭한 초상화가가 돼야지 이러고 화실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3년 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라는 건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나온 물건이에요. 사진대회에서 누가 이걸로 1등상을 수상한 다음에 가서 말했어요. 나 이거 사실은 AI한테 그리라 그랬더니 걔가 그려줬어. 내가 찍은 사진 아니야. 지금 이 일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변하고 있고, 도대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GPT한테 요새 GPT, 챗 GPT에 대해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Act as a Teacher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정말 잘 가르쳐요. 네. Act as a Teacher about Math for First Grade 라고 하면 얘가 막 뭔가 말을 합니다. 나 너무 어려워.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나 이 문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말해줍니다. 이런 시대에서 도대체 나는 뭘 가르쳐야 되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 저희의 역할이고, 그 고민을 더 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나왔던 미래의 학교라는 그림이에요. 1960년대 일본의 소년 잡지에 나왔어요. 그때 언젠가 컴퓨터라는 게 생기면 문제를 맞추면 맞았다고 해주고 틀리면 틀렸다고 해줄 거야. 저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때리는 로봇이 와서 못 푼 애를 때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로봇은 너 일어나 라고 한 애 잡고 있어요. 만약에 1960년대에 로봇 기술이 이 정도쯤 나왔으면 인류는 지금 때리는 로봇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못 푼 애들을 10대씩 때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모르는 애를 10대 때리면 알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교육의 개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과 컬처로는 왠지 미래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해준다면 못 푼 애를 꼴밤을 때리면 되겠구나. 선생님 팔 너무 아프니까 로봇이 와서 때려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는 그 고민을 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때리는 로봇을 개발하지 않고 50년 후의 아이들에게 맞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어떤 물건을 개발하고 그것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도와주는 팀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탄자니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막 되게 재밌는 액티비티를 주고 애들이 쭉 플레이를 하다가 모르면, 퀴즈를 못 풀면 뒤로 못 넘어가서 앞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다 풀어줘요. 10명이 이렇게 얘한테 아침에 줄을 서면 얘가 다 풀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 뒤로 가서 또 이제 재미있는 뭐 수학 액티비티를 해요. 막혔어. 그럼 또 다음 애가 다 풀어줘요. 사실 이런 아이들은 문제는 혼자 푸는 거라고 배운 적도 없고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를 뭐 이 안에 있는 걸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더 맞는 형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실수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직 공부라는 건 혼자 하는 거고, 퀴즈는 혼자 푸는 거고, 경쟁에서 1등하는 놈이 제일 잘 나가는 거고, 아닌 애들은 아니야.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연결 기술을 갖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고 AI와 함께 세상을 엮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가 줄까? 저희는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안에 작은 부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멀리 가도록 도와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생각해 주시는 CSR 프로젝트들이 있고,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구매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이카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하나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CSR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고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